19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희망 없는 나라로 꼽히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는 결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선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런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된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 내어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0년간 경제학자로 활동하다 은퇴한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64년 20대 후반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가능성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나라의 산업 구조를 연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연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구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인도, 필리핀, 가나 같은 나라들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 나라들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습니다. 국제개발처에서도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연구를 선호했죠. 그런데 제가 연구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제 멘토였던 리처드 교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한국을 보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성공 가능성이 없는 나라야. 하지만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나?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과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나라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한국 연구를 자원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한국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이 의문이 저를 김포공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훗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회색빛 풍경이었습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허름했고 대부분의 시설은 미군 기지에서 나온 폐자재로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한국인 통역사는 제게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나라가 좀 초라해 보이시죠?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력만으로 이 폐허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서울로 가는 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도심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리어카에 고철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 미국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을 두고 가망이 없는 나라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산업 기반은 전멸했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거나 미국에서 보내준 원조 밀가루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대부분의 가정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가능성 제로에 가까움. 그런데 왜 제 펜은 계속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아주머니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꼭 대학에 보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믿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필리핀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0년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260달러로 한국의 82달러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마닐라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된 도시였고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식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했고 영어 사용률이 높아 국제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망받는 신흥국이었습니다. 가나는 1957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국가로 서방 국가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 보크사이트, 코코아 등의 자원이 풍부해 무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식민지 시절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었고 기후도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 농경지 확보가 어려웠고 겨울이 길고 혹독해 농업 생산성이 낮았으며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도 빈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바에서 다른 서구 경제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앤더슨, 필리핀과 가나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64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수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도로에는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도심 곳곳에는 전쟁 때 파괴된 건물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폐품들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리어카를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손주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요. 그 말에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인가?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학교에 가는 것조차 어려운 가정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일부 간단한 수공업이 전부였습니다. 쌀, 보리, 감자가 주요 작물이었지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공업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산품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은 거의 없었고 외화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이 받은 미국 원조는 약 18억 달러였고 한국 정부 예산의 80% 이상이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밀가루와 설탕은
대부분 미국에서 보내온 원조 물자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한국이 스스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영구적 원조 국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과 비교를 했던 1960년대 필리핀과 가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무역을 바탕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마닐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가나는 코코아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며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난과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만난 여러 서구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이나 가나처럼 성장할 기초가 전혀 없어.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60년대 세계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도 같았습니다. 필리핀과 가나는 발전할 것이다. 한국은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필리핀과 가나는 이후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었고, 반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를 거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은 없었지만 국민성 자체가 자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필리핀과 가나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시간을 돌려보면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64년 봄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일본 도쿄를 경유한 뒤 부산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직항 노선이 많지 않아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첫 인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해 공항은 미국이나 유럽의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습니다. 활주로는 비포장이었고 공항 시설은 매우 낡아 있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공항 주변에는 미군 군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보내온 원조 물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부산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 때 파괴된 건물들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에는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아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기 일쑤였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결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산 국제시장의 풍경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미군이 사용했던 군복과 군화, 담배와 통조림 같은 군수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폐품들이 한국인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저는 한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부모와 두 아이가 작은 좌판에서 밀가루 국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아이들은 열심히 손님들에게 국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열차는 매우 낡아 있었습니다. 좌석이 부족해 객차 바닥에 앉아가는 승객들이 많았고 통로에는 보따리를 가득 싼 장사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경관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초가집이었고 농촌에서는 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있었죠. 들판에서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고 행상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겁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을 견뎌냈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노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긴 시간 기차 여행 끝에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수도와 비교할 때 서울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전쟁 당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적대기를 덮어 만든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고 곳곳에서 연탄을 피워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보다 인력거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쌀과 보리를 교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상인들은 미국 원조 밀가루로 만든 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중고품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한 젊은 상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국 물건을 팔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당시 완전히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품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쌀 생산량이 부족해 미국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를 원조로 받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국수, 빵이 한국인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설탕, 연유, 분유 등도 모두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 물품들이었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할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원자재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지만 외화가 부족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미국 원조 없이는 독립적인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도착 첫날부터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속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 첫 방문 이후 저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희망과 의지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후 10년 간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저는 믿기 힘든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었고 도심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었습니다. 이전에 8시간이 넘게 걸리던 서울 부산 구간을 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경제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영국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니. 하지만 지속 가능할까요? 결국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자원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들의 교육열과 근면함,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도시 풍경을 바꿔놓았고 자동차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현,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쌀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에서는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교육을 받게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990년대 한국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이제 품질과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일본과 미국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한국은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클럽의 문턱에 섰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의 인터넷 카페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성장했고 현대와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이라는 과거의 수식어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BTS와 같은 K-팝 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의료 체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결합된 K-방역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이는 한국이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K 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면 60년 전 그 가난하고 희망 없어 보였던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변화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진정한 기적입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경제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바로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투자,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과 가나는 천연자원이 풍부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부패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경제학자로서 지난 60년간 한국의 변화를 지켜본 것을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와 통계만 보지 말고 사람들의 눈빛을 보아라. 거기에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 60년 전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